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17번째 이종수. 이종수도 이분도 학자예요. 이종수는 경어를 일컬어 근현대 한국 불교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그렇죠. 근현대 한국 불교사에 경어선사 없으면 한국 불교사가 없지요. 오늘날 조계종을 탄생시킨 실질적인 씨앗이라고 말하는, 그렇죠. 경어선사 제자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경어선사 제자들이 선화권을 만들고, 선화권의 모태가, 조계종의 모태가 선화권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선화권은 1922년, 선화권은 1922년 창립됐고, 조계종은 1946년.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데 민수예요, 둘이가. 아니, 왜 스님들이 이렇게 알력이 심하고 스님들이 뭔 짓거리를 하는 건지. 내 얼굴에 침 뱉으니까 그냥 갑니다. 그리고 경어의 선풍 진작으로 인해 많은 제자들이 배출되었고, 그 제자들은 한국 불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작에 논의하였으며 조계종 탄생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경어 선사는 근현대 한국 불교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오늘날 이종수가 쓴 거예요. 이종수가 쓴 거예요. 선사의 선풍 진작으로 인해서 많은 제자들이 배출되었고, 그 제자들은 한국 불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했으며 조계종 탄생의 두번 썼냐고요. 마치 조선 후기에 스님들 대부분이 앞다투어 청허휴정 스님의 제자를 자퇴했던 것처럼 지금도 경어선사의 법맥을 잇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자부심이 되고 있다. 청허휴정의 13세 손이죠, 경어선사가. 그만큼 선사의 가마가 지난 향기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선사의 기행을 소재로 한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최인호의 길 없는 길. 여러분, 길 없는 길에도 뭐가 숨어 있나요? 어디에 숨어 있죠? 자, 여기에서 어디에 허물고가 있어요. 이거 한문으로 만약에 쓴다면 얘는 없는, 아니부를 써도 되고 없을 부를 써도 되고, 아니부를 써도 되고.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자꾸 뭘 묻는데, 길 없는이에요, 길 없는이에요. 얘가 세요, 얘가 세요? 얘가 세요, 얘가 세요? 도. 만약에 제목을 쓴다면 도무도라고 쓰던지 도불도라고 쓰던지. 길 없는 길, 그죠? 그럼 어디에 허물이 있죠? 어느 글자에 허물이 있느냐? 허물 있죠? 허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제목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제목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 제목에 뭐가 있기 때문에. 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있기 때문에 이 제목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얘가 중도니까. 화두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건 들어있어야죠. 왜? 그 포인트, 그 점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니까. 양극단을 버린 곳. 그래서 가운데 중자는 가운데가 기다 아니다. 가운데다 아니다. 가운데 중도는 그 중자는 가운데다 아니다. 모르신다면 아래로 다시 내려가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길 없는 길이라는 베스트셀러,
뭐 100만 부가 팔렸다나 어쨌다나. 근데 뭐 어쨌든 그 최인호로 인해서 이 경호가, 그러니까 최인호도 그 이단아죠. 이단아 쫓겨났대잖아요. 산문출송. 에? 산문출송. 이단아야 가지고 천주교에서 쫓겨났대잖아요. 근데 왜냐하면은 그것도 천주교도 옹졸한 거죠. 왜냐, 최인호가 원래 그 천주교 신자였는데 어느 날 뭐를 본 거야. 뭐를 보고 삥 돌았죠? 무사유 성사. 무사. 일 없음이 오히려 유자야. 일 없음이 오히려 일을 만드는 거다. 그게 일이다. 난 일 없는 게 일이야. 에이? 어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난 일 없는 게 일이야. 난 일 없는 사람인데, 일 없는 사람은 또 뭐죠? 어? 교선사가 말한 그 무사히는 뭐예요? 간단했어요.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끝이야. 그게 일이야. 그게 일. 일이 없는 게 오히려 일이죠. 이러한 사람으로 사시면 돼요. 이러한 사람으로 사시면 돼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깨달음을 이루면 당연히 일 없는 사람은 되겠죠. 근데 나는 아직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어. 그런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왜? 일 없는 사람으로 살면 돼요. 그 대신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가 아니라 수행. 졸려도 수행, 배고파도 수행. 먹고 나서 자고 나서 그거 하나가 남아있죠. 근데 크거나. 그래서 이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무사인이 제일 좋더라고. 그 무사유성사라는 말을 듣고 크게 깨침을 얻었죠. 거기서 포인트가 거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멋진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 보니까 경호야. 아, 이 경호는 또 뭐래요? 이래가지고 경호를 살피다 보니까 만공이 나왔고, 만공을 살피다 보니까 거문고가 나왔고, 그죠? 그 조선시대 그 마지막 누구야? 거기서는 뭐로 나와? 이석으로 나오나? 이석? 예. 어쨌든 그 거문고 얘기가 나왔고, 거문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경호선사가 출발하실 때, 삼수갑산 가실 때 줬던 그 염주. 그 염주가 저 염주야. 저 염주. 쭉 줄에다 너덜너덜 끊어져가지고, 알이 13개죠, 13개. 돌리는 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설로 해가지고 경호선사를 쓰게 됐는데, 뭐 어쨌든 그 일반인으로서는 가장 큰 경호선사를 알리는 그런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가셨죠. 잘 가셨을 거예요. 그 유명한 또 참선곡, 참선곡도 이게 경호선사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죠. 변설호. 근데 이 변설호가 말이지 뭐가 돼요? 친일파가 되잖아요. 에이? 친일파 놈들 누구 김태리. 참선곡은 젊은이들의 가슴을 울려 출가를 참선곡 들고 출가한 사람이 많았대잖아요. 그리고 또 최인호의 길 없는 길 들고, 나 아는 사람은 최인호의 길 없는 길 들고 무작정 청계사를 찾아가서 지금까지도 청계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진묵대사 있잖아요. 진묵대사 그 이야기를 들고, 그 책을 들고 나는 어디를 가는 줄 알아요? 완주군 봉서사를 가요. 근데 진묵대사와 경호선사는 어떤 관계일까? 네? 진묵대사를 우리가 소석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묵대사의 그 고향이 그 불거촌이에요. 불거촌. 이름도 참으로 멋져. 부처가 사는 동네의 마을. 근데 거기가 어디야? 완주군 봉서사야. 근데 경호선사 고향은 완주군 봉상면 구례라니까. 우동리. 옛날 우동리. 거기에요. 오마이 가시죠? 전라도가 보통 땅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전라도에서 모든 기인 명사가 나오고, 아주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옛날에 누구요? 그 태조 왕건이가 전라도 것들 이거 상종하지 하면 어려워서 힘들어. 거사도 다 거기서 일어나고, 역적과 반역이 다 거기서 나타나고, 위대한 기인 명사가 다 거기서 나타나. 그래서 뭐랬어요?
훈요 10조에다가 썼잖아요. 훈요 10조에다가 8개의 조목에 가서 그 어디지? 촬영 이남의 사람은 등용하지 말라고 써놨어. 왕건님 너무 아쉬워. 뭔 소리야,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되지. 뭐 촬영 이남에 저기는 등용하지 말라. 촬영산맥 있잖아요. 촬영산맥이 그 충청남북도하고 있는 그거 산맥이잖아요. 태백산맥 밑에가 촬영산맥이요.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그 대단한 그 전라도요. 응? 전라도 것들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 한다니까. 전라도가 보통이 아니죠. 봐봐. 부셔 이거 지금. 광주 뭐지? 광주 민주화 운동? 그것도 봐. 이게 전라도가 아니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네. 어쨌든 전라도. 참고로 저도 익산군 왕국면 광암리 상암이다 어쩌라 내 고향이. 좋다. 예. 그래서 이 참선국은 우리 대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곡. 누가 변서로 13세 변서로에게 써준 참선국. 14세다. 14세 변서로고 또 하나 경서사가 유명해. 경석동자가 있어요. 그는 13세 경석동자에게 써준 시가 글이 대박이요. 아니, 스님은 좀 그 나이를 좀 그 하시고 참고하셔야지. 13세 경석동자에게 써준 게 뭐예요? 안입이설신을 하니까 육정량. 그리고 14세 변소라에게 써준 게 참선곡이에요. 그냥 나이고 뭐고 안 가려. 그냥 막 써주시니까. 근데 어쨌든 뭐 그게 우리한테는 따뜻하니 맛있어. 아주 맛있죠. 13세 경석동자에게 쓴 어떤 어린아이에게 뭐 그 합천 군수 아들이랐다나 뭐랐다나 하여튼 그 행사에 놀러 와가지고 기념으로 써주신 그게 남아 있어요. 그 참, 에이, 뭐냐. 사실 필자도 20대 초반에 우연히 선사의 참선곡을 접하고 방 한쪽 구석에 붙여두고서 틈틈이 읽었던 기억이 있더라. 이게 누구죠? 지금 쓴 게? 이종수죠, 이종수. 예. 그럴 때면 가슴을 저미어오는 애절함으로 잠만 이루던 밤이 누구나 참선곡 한번 읽으면 끝까지 다 가기도 전에 가슴이 저미어오죠. 근데 끝까지 가야 돼. 왜 끝까지 가야 한다고 그랬죠? 참선곡의 백미는 어디에 있으니까. 실컷 써놓고 뭐라고요. 다시 한 마디 싸우나. 그지? 해묵서이가 뭐죠? 해묵서이 다 하지 못하지만 바닷물이 먹물이 됐는데 그걸로 써도 다 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내가 딱 한 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딱 한 말. 그게 뭐랬죠? 돌장승이 애기 나면 그때 말할래요. 돌아버리죠. 돌장승이 애기 나면에 중도가 있다 했어요? 그때 말할래요. 오 마이 갓. 이 경서사가 이 문장력만 뛰어난 게 아니고 그 뭐라 그럴까요? 정말 탁월한 그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쓰지 못해요. 응? 해묵서이가 또 뭐고. 돌장승이 얘기는 딱 한마디 있는데 내가 한마디 할게. 딱 한마디가 있는데 돌장승이 한마디 있으면 하라고 지금 했는데 돌장승이 얘기 나면 말한대요. 이게 뭡니까? 거기에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마지막 그 참선곡에. 아시겠죠?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들어 경어의 감화가 진한 향기로 오늘까지 전한 기행을 언급하고 참선국은 젊은이로 하여금 가슴을 흘려 출가를 결심하게 하기도 하였다는 사실 자신도 20대 초반에 우연히 선사의 참선곡을 접하고 방 한쪽 구석에 붙여두고서 참선곡 이 탁자 위에 올려놓고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스님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참선곡부터 읽는다고 하시잖아요. 상기시키고 경어를 존중하는 마음을 내비치고 있다는 것으로 경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넣고 있다는 것을 쉽게 읽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안 써주고 싶었는데 그냥 써줬어요. 대자 대비의 마음으로. 왜일까요? 이상하라는 사람이 무슨 한국 국역연구원에 무시라나 하는데 경어선사 시가 40개인가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아니긴 개뿔이 아니여.
더 나와야지. 이상하는 한국 불교에서 경허 성우의 이상은 제로는 여지가 없다는 것을 서두에서 바로 못을 받고 있더라. 경허가 없었으면 근세의 선이 중흥하지 못했다는데 이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하는 그는 경허를 지극히 긍정적으로 평가에 떠났다. 근데 이 이상하가 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경허선사가 뭐 유학에 관계되는 그런 거를 쓰면은 유학자가 쓴 거라고 빼낸 것 같은데 그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왜? 경허선사는 유불선 상규에 능통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유학자에 더 가까워요. 승려의 신분 떼버리면. 안 그래요? 어찌나 박학다식한지 유학도 다 섭렵을 해버린 거야. 통달했죠. 유학 따위는. 지금 유학이 문제야. 노장을 그냥 천독을 한 사람이고 제일 늦게 불교를 만난 거죠. 경허선사는 제일 늦게 불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경허선사는 유학에 너무 능통해가지고 도교에 너무 능통해서 다 사통오다를 하다가 화엄경 공부를 했잖아요. 강백이었잖아요. 선승이 아니에요. 강백을 해서 화엄경의 대가가 됐는데 화엄경의 대가고 나발이고 시체 앞에서 무너져. 시체 앞에서. 왜? 아니, 전염병이 그냥 나한테 올 것 같아. 그냥 모골이 소년에 아마 머리끝이 쭈뼛쭈뼛하고. 이래 갖고서야 그까짓 그 죽음이 뭐라고. 그왜 막 뭐 바퀴벌레 나왔다고 막 소란 떠는 그 인간들 보면 참으로 불쌍하도다. 아이? 그냥 불쌍하게 바라보면 그것도 다 우리와 같은 인드라망 생명 공동체예요. 뭐가 그렇게 무서워? 인간들이 천차만별이라는 거는 그 인간 하나가 위대하면 오 마이 갓 부처가 탄생되고 인간 하나가 거지 같으면은 이거 참 이거 구제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그냥 생명체라 우리가 일체중생 개유불성이라는 그러한 평범한 그 진리 앞에서 불쌍하게 바라보기는 하는데 정신 좀 차리라고 좀 인간답게 놀으라고 초라하잖아요. 그래서 경허가 없었으면 근세의 선이 중흥하지 못했다는데 이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지금 한국 불교는 멀리 태고 아니 보조진울 보조진울이 중간에 있죠. 보조진울 또는 태고보호도 있죠. 경허선사 법맥은 보조진울 법맥이 아니고 태고보호 법맥이에요. 청어 휴정이 있어요. 그리고 선맥이 다 있다고는 하지만 선맥은 무슨 청어 휴정에서 끊어지죠. 끊어지고 그 중간은 다 칠이 멸멸해요. 260년 동안. 그래서 경허선사가 어디로 법을 이어요? 용암 해안으로 법을 잇죠. 그 선맥은 끊어진 지 오래였고 근래의 선사들은 거의 모두 경허의 수행법을 이어받아 참선했더라. 따라서 오늘날 근현대 한국 선불교를 이해하려면 어디까지나 경허를 출발점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경허를 연구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는 그의 시문집인 경허집. 시만 남아있는 거 아니야. 문장도 남아있죠. 거의 유일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긴 경허의 편언집자. 이건 뭐예요? 조각 한 글자라도 말하잖아요. 조각 한 글자라도 한 조각이라도 아주 금쪽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왜냐하면은 없어요. 경허선사의 특히 북녘에 관계되는 거는 전멸이죠. 경허선사가 남긴 게 그 북녘에 있어서는 시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시밖에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남쪽에는 그래도 경허선사가 조금 법어를 남기셨죠. 근데 법어라고 할 것 없이 기문, 서문, 영찬 뭐 이런 거야. 경허선사 개인으로 그래도 내가 맘먹고 남겼다 하는 것은 뭐 있어요? 니우후, 일진화, 시중, 개차 청신법문, 그 다음에 이제 여등아마상, 뭐 이런 고귀한 것들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편언척자. 이 척은 왜 하나라는 뜻도 있는데 한 글자. 제가 지금 이 꼴이 됐어요. 편언척자 하고 있는 게
태어난 척자가 이게 저절로 되더라고요. 특히 전봉준 장군 나타난 뒤로는 그냥 한 글자가 어찌나 소중한지. 이 글자는 왜 쓰셨을까? 이 글자는 뭐랑 연관이 있을까? 이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이게 뭐가가 소홀히 넘기지 말아야 돼. 절대로 소홀히 넘기면 안 될 일이었어요. 근데 그냥 소홀히 팍팍팍 넘겼었죠. 진짜 다시 와서 다시 시작했다니까.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해야 마땅하다. 이처럼 지금 한국 불교는 근래의 선사들이 거의 모두 경어의 수행법을 이해받고 참선했다는 점을 들어 경어 선사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경어의 위상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데 경어 선사 위상을 정때 뭘 부각시켜? 부각 안 시키고 있어요. 이종수가 이거 쓸 때만 해도 2012년이라 그때만 해도 조금 움직였어요. 왜냐면은 그때 조계종 총무원장이 자승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승이 2번을 연속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2016년에 그 경어 연극을 이해랑 예술극장에서 할 때도 그 총무원장 축사가 자승이었어요. 그래서 그 연극 그 입제식 할 때도 총무원장은 안 왔지만 그때 이제 성타 스님도 오셨고 뭐 하여튼 그 이해랑 예술극장이 꽉 차도록 거기서 입제식을 했는데 그때 다 이게 경어선사의 이상을 부각시키려고 했었을 때죠. 근데 그 이후로 싹 사라졌어요. 그때 이제 그 자승 스님이 꼭 이걸 했어야 돼요. 포인트가 자승 스님이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설정이 했어야 되는데 2분이 다 가고 아니에요. 종상 스님이 또 하나 있죠. 다 갔어요 이제는. 경어의 위상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지 않았어. 따라서 오늘날 근현대에 한국 선불교를 연구하려면 어디까지나 경어를 출발점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이상하는 강조.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정휴 스님 하죠. 정휴 스님이 뭔 책을 썼죠 우리가. 정휴 스님이 뭐 소설 하나 썼던가? 스님이세요 이거. 슬플 때마다 우리 곁에 오는 부처다. 이것이 내가 봤을 때 슬플 때마다 우리 곁에 오는 초인. 그래서 소설 경어를 썼어요. 한 권짜리라 짧죠. 슬플 때마다 우리 곁에 오는 초인. 정휴는 자신의 저서에서 경어를 단순히 기인이나 롱세의 달인이 아니라 그 고통의 극한에서 오히려 최고의 삶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몇 세대를 앞당겨 살다간 슬픈 초인으로 그려내고 있더라. 이렇게 썼지만 그때도 정효인들 전봉준의 전자를 알았겠습니까? 하여튼 이상한 뭔가 삶을 살아가셨는데 몇 세대를 앞당겨 살다 간 것 같은데 이게 웬 역사적 그 사건 속에 있는 것 같다는 그러한 조금의 그 의심은 있었겠죠. 그래서 정의는 삶은 파격의 연속이고 파격을 통하여 깨달음의 자유를 실험했고 명분과 사상의 틀에 구속되기를 거부한 초인으로 묘사되고 있더라. 물론 이분도 경어선사의 행리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거죠. 왜? 파격으로 살다 가신 분이다라고만 했지 왜 이 경어선사는 파격으로 이걸 하셨을까라는, 사실 경어선사는 내가 뭐 파격으로 살다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굳이 내가 파격으로 살고 막 기이한 행동을 하고 막 기인처럼 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기인이어야만 되는, 기인일 수밖에 없는, 기인이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어릿광대처럼, 춤추는 어릿광대처럼 그렇게 생활을 겉에 보이는 겉보기 행동이죠. 겉보기의 모습을 그렇게 보이고 가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는 경어의 파격적인 권리없는 삶은 삼천대천세계를 자기 집으로, 삼천대천세계가 내 집임을 알았네. 그거죠. 모두가. 그래서 자신의 삶을 무대로 삼고 천천히 탈성부회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간 경어의 부에는 파괴의 혐오감을 불러일으켰고 비난과 탄핵이 뒤따랐다고 그려내고 있더라. 하지만 몰랐으니까 이
정일스님도 여기까지밖에 묘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경허선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랬는가를. 뭐 그런 면으로 봐서는 정말 이 김봉준 장군 이 경허선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그 제공한 우리의 그 경허연구소는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2015년 8월 달에 그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식을 한 다음에 근데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 그 시련은 역경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요. 네. 그 겁대가리가 없게 만들어. 시련과 역경은. 내가 딱 그건데 저는 8월 달에 박사 논문 따고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10월 달에 그 박사 논문 따기 전에 따고 나서 그걸 갖다 드려야 되는데 못 갖다 드렸어요. 수덕사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바쁘고 내가 학원을 할 때라 너무 바빠. 그랬는데 옹산 스님한테 전화가 온 거죠. 옹산 스님. 그 경화만공 선역의 회장이잖아요. 근데 그 만공의 선사상에 대해서 하면서 독립운동가 만공에 대한 토론 그러니까 발표회가 있었어요. 세미나가. 근데 거기서 나를 발표자로 해줄 수 있겠냐. 콜. 그래서 발표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내가 박사 논문을 가지고 천장암을 갔어요. 천장암을 가니까 허정 스님이 윗바산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 허정 스님 그 천장암 차를 타고 수덕사를 와서 옹산 스님한테 드렸죠. 그랬더니 옹산 스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큰 논문을 썼느냐. 그리고 나서 그 바로 옆에 있는 정목 스님이 줄이더라고. 정목 스님한테 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바로 수덕사에서 그 어디요 정회사에서 차가 내려왔어요. 설정 스님 그 정회사 차가.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올라가서 설정 스님을 드렸어요. 한날 한시에 이루어진 거죠. 한날 한시에 천장암 수덕사 정회사 해가지고 이렇게 드렸는데 그 얼마 하루 지났는 가운데 옹산 스님 전화 왔더라고요. 아니 그 박사 논문 보니까 발표자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냥 사회자 해. 아 그래 알았어요 스님. 사회자건 발표자건 뭐 뭔 상관이야 라고 하고 허락 내가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다음 날 이틀 지나서 전화가 왔어. 아이고 홍 박사 안 될 것 같아. 뭐가 안 돼요 스님. 아유 수덕사에서 뭐 산문 그 산회인가 뭐 있잖아. 임회를 열었는데 어디 여자가 발표자라는 여자가 이런 썩어 터진 수덕사 썩었어요. 썩어 터진 수덕사 어디서 여자가 사회자를 하느냐요. 발표자도 안 된대. 그래가지고 옹산 스님이 미안하다고 토론자를 준 거야. 5분 하는 토론자를.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할게요. 알았어요 스님. 토론자가 강등당하면 내가 저기 세미나장 청소해 줄게. 그리고 간 것이 이제 그거예요. 가가지고 발표자 4명, 토론자 4명, 8명이 했는데 그때에 그 주경 스님도 토론자로 왔더라고. 토론자로. 고영석 교수도 토론자로 왔던 거 같아. 어쨌든 김방용 교수도 했는데 그때 내가 오면서 차 안에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야 이건 안 되겠다. 나는 우리 해암 스님 믿고 수덕사를 지금 거의 30년 다니는데 그 해암 스님하고 만공 스님 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 사부대중을 구분하지 않았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제가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들이 그때 엄청 많이 나오죠. 그때서 그 김원경도 그때 나온 거고 하여튼 그 저기 어디 동화병원 원장도 그때 나온 거고 일반인이 더 세다고요. 그걸 모르시나 봐 스님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수덕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그 버스 안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 이건 안 되겠다. 이래 갖고서는 경허선사를 내가 펼칠 수가 없겠으니 내가 경허연구소를 열자라고 와서 우리 집 학원이 3층이었는데 2층을 그냥 중고생을 다 없애버렸어요. 중고생들을 다 돈 내주고
폐쇄시키고 2층에다가 경어연구소를 차리게 돼요. 근데 이제 또 그 누구야 이평래 교수가 아이 이 사람아 그 연구소를 경어연구소를 하지 말고 기왕이면 사단법인 경어연구소를 해라. 그래야 튼튼해진다. 라고 해서 그분이 그 사단법인 그 한국불교학회를 처음으로 그 하신 분이랍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일일이 발로 뛰어라. 그래가지고 석 달 동안 발로 뛰어가지고 생긴 게 이 사단법인 경어연구소인데 이게 이게 나한테는 크다큰 시련이면서 오늘의 경어연구소를 이어가게 만든 그 모토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단법인 경어연구소를 해놓으니까 이거를 그냥 자기네 맘대로 휘두르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나를 완전히 이렇게 해서 나타난 이제 그런 얘기인데 지금 이 시련은 역경은 모든 것을 용기를 준다라는 커다란 교훈을 얻고 지금 우리가 이거 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